황인원 선생님이 지난 뭐 1년 반, 그 사이에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그 정치적인 격변, 그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PPT 쓰고 나서 그 뒤에 또 뭐 아주 급변한 상황이 돼서 이미 지금 그 내용도 또 새롭게 계속적으로 아마 업데이트 될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 선생님 발표 듣고 저희가 두 논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김영정 교수님이 15분을 다 쓰셨는데 저도 한 15분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 엘리트 인터뷰를 하고 참여 관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써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게 2020년 1월이었고요. 갔다 오니까 바로 그 셰라톤 의회 쿠데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현지를 가보지 않고 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글을 쓰는 발표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말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의회 쿠데타 이후의 혼돈과 딜레마의 정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혼돈하고 딜레마 이렇게 가고 있고, 목차는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무히딘 정권의 위기 심화와 향후 전망, 이게 또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는 의회 쿠데타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가, 의회 쿠데타 발발이 여권 그리고 야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그리고 여기로 넘어갔는데 여기 사이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무히딘 정부는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의회 쿠데타와 무히딘 정부의 몰락이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첨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이제 워낙 복잡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팔로우하는 것도 정신이 없을 정도여서 그 내용 과정을 좀 가능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2020년 작년 2월 23일 날 쉐라톤 호텔에서 이렇게 PH의 일부, 특히 이제 PKL의 아즈민 알리 세력하고 이제 버르사투의 무히딘 세력하고 또 이제 기존의 암노, 바스, MCA, MIC 뭐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회동을 하면서 마하티르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임시총리를 수락했다가 또 바로 임시총리를 임시총리로 있으면서 거국내각을 제안을 하고 이게 거부되니까 임시총리직에서 사임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하티르하고 무히딘하고 안와르하고 이 총리를 위한 권력 이 갈등이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PH에서는 이 안와르 대신에 마하티르를 지지를 선언했으나 국왕이 무히딘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3월 1일 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무히딘이 이제 8대 총리에 취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안와르 이브라힘 측에서 권력 이양을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쉐라톤 회동, 쉐라톤 저는 의회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이제 가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하티르가 총리에서 사임하고 임시총리를 수락하고 거국내각을 제안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마하티르가 정계 개편을 통해서 집권 연장을 꾀한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마하티르의 책임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마하티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회 쿠데타를 발생하게 한 그 배경하고, 그리고 이제 61년 만에 권력을 이 수평적 교체를 이룬 PH 정권이 몰락되는 데 있어서 마하티르가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책임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018년 총선에서 분명히 마하티르가 총리가 되고 이 2년 정도 시점,
에서 안화르를 이제 총리로 총리직을 이양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굉장히 불확실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안화르한테 권력을 이양하는 걸 주저하고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 나집하고 뭐 자이드처럼 부패에 연루된 암노에 대한 건 분명한 거부감을 또 마하티르가 갖고 있었고, 근데 마하티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가 창당한 버르사트가 주도하는 집권 체제. 거기에는 이제 나집하고 자이드의 부패 세력이 제외된 그러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회 쿠데타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빠까탄 하라판의 PH의 총재단 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마하티르가 안와르한테 총리직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PKR하고 DAP하고 아마나 측에서 날짜를 확실히 박아달라. 그래서 이제 고해 12월에는 에이펙 이후로 이렇게 확실히 박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르사투 쪽에서 이제 상당히 반발을 일으키고, 이게 불신이 이제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셰라톤 호텔에서 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하티르가 셰라톤 회동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총리직을 사임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총리직을 사임을 하면서 임시 총리직을 수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국내각이라는 거를 주창을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국내각이라는 게 자기가 창당한 버르사토가 중심이 돼 갖고 이제 이 집권 체제를 구성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거국 내각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이제 안와르하게 권력을 이양해 줘야만 된다는 그 이제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받는 상황. 여기에서 이제 이 새로운 옵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하티르가 추구한 게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하티르가 그 PH 정권의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전국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임시총리직에서 사임을 해버리면서 국왕이 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이제 PN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PN 정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제 가장 이 PH하고 다른 게 말레이계 정당이 주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암노하고 버르사토하고 바스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려를 발생하냐면 종교 정치의 심화. 그래서 사실상 이 PN 정권이 탄생하면서 주창한 게 말레이의 우월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말레이 무슬림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그 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상당히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근데 과연 이 말레이 정당이 중심이 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했다. 거기에 이제 내적 동력이 부족했다. 또 이제 한계를 제가 이제 내부적 위축, 뭐 정치적 무질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PN 정부 내에서 그 버르사토하고 암노하고 바스가 말레이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제 버르사토하고 암노, 이제 이 갈등이 있는 거고, 특히 암노 또 내부에서의 또 파벌 갈등이 이제 이 심화되면서 말레이계의 통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PN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이 무질서, 이것을 이제 잉태하고 태어난 이 정권이 PN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우선 이제 여건을 좀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무히딘의 생존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히딘 정권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권력 기반이죠. 이게 버르사토가 31명이었지만 사실은 2018년 총선에서는 당선자가 이제 원래 버르사토 출신이 무히딘이 이 PN을 구성할 때 6명밖에 안 됐고, 이제 암노에서 버르사토로 당적을 옮긴 게 15명. 그리고 이제 아즈민 알리를 따라간 PKL이 10명. 요렇게 31명 구성되어 있고, 비엔이 42명. 여기에서 이제 암노가 38인가 39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스가 18명. 그리고 이제 사라왁 기반을 하고 있는 GPS가 이 연합정당이 18석.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야권을 중심으로는 무히딘의 불신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요. 이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집하고 자이드 팩션이죠. 거기에서는 조기 총선을 요구를 하는 거죠.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배경은 총선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암노가 갖고 있는 이 그라스루트의 어떤 그 탄탄한 기반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최대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 속에서 계속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 무이디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조치를 하는데 3월로 예정되었던 의회를 연기하고, 이게 불신임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이제 해서 이제 의회 활동, 뭐 이제 시민사회 저항이 자동적으로 좀 이제 저항이 저지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도 만들어지고, 그 이제 언론, SNS 검열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고, 근데 이제 말레이 우선주의와 부패, 이제 요게 이제 무이딘이 갖고 있는 생존 전략인데, 이 말레이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이딘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두 가지 차별성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는 PH 정권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지닐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무이딘이 얘기한 것은 이제 추구하는 것은 말레이 우선주의를 이제 바카탄 하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종족 연합체인데, 피해는 이제 말레이를 우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PH하고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과연 비엔하고 과거의 비엔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가? 이게 이제 부패 배제. 그러니까 이제 캘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둑들을 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비엔하고의 차별성. 그러니까 무이디는 PH와의 차별성과 비엔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본인의 생존 게임을 이어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돼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패 세력과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나집에 대한 유죄 판결을 2020년 7월에 내리는데,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히딘이 무엇을 의도했는 것 같냐면은 암노 내부의 분열,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나집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일어나면서 그 암노 내에서 나집하고 자이드 세력이 좀 더 강경한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암노하고 버르사토의 공조가 공식적으로 거부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무히딘이 암노의 부총리직을 제안을 하는데, 부총리로 이제 무히딘이 염두에 둔 사람은 히샤무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이드나 나집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집하고 자이드가 안와르와의 연대를 모색을 하면서 무히딘을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되면서 이제 8월 1일 좀 전에 지났죠. 이때까지 모든 선거 연기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야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저는 이제 안와르 참 보면은 이게 그 총리가 될 팔자가 안게 태어난 건가 아닌가 이렇게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권은 계속 이제 총리 후보를 위한 그런, 그러니까 PH 내에서의 야권이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안와르가 이 총리 후보로 가는 데 있어서 마하티르가 반대를 하고, 뭐 이제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DAP하고 아마나가 중재를 나서는데, 여기서 PH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DAP 그리고 아마나 그리고 PKR에다가 와리산이라고 하는 사바 그 정당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란, 이안, 사만을 이게 내세우는데, 안와르 총리 무크리즈, 그러니까 마하티르의 아들이죠. 요 안을 이란으로 제안을 하고, 이 안은 마하티르 총리, 안와르 부총리 안을 제안을 하는데, 요 이란에 대해서와 이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야권 내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사만이 부각을 하는데, 이제 사바 이 와리산 총재인 사피 압달이 총리 후보로 대안이 떠오르는데, 마하티르 측에서는 여기를 지지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PKR 측에서는 안와르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2018년 총선의 이 공약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안와르가 이제 PH의 그 돌아가 100으로 어떻게 가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안와르 자체가 이제 숫자 게임을,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와르가 계속해서 숫자 게임을 벌이는데, 자기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라는 걸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와르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예산 불신임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블락 투표를 하기로 했다가 안와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서 안나라가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야권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갖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 내에서 이런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그 무이딘의 생존 게임하고 아난의 숫자 게임이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최근 얘기를 한 5분만 말씀드리면은, 국가 비상사태 기간 종료가 8월 1일로 다가오면서 이제 갈등의 양상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이제 암로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기 총선을 요구를 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조기 총선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박 선거가 2022년 2월 이후로 연기가 발표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암로에서 투쟁의 초점을 조기 총선에서 무이딘 퇴진으로 방점을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이딘 총리하고 무이딘 정부하고 국왕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한 6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국왕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국왕은 8월 1일 날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것을 연장을 할지, 그거를 폐지를 할지를 의회를 빨리 개원을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라는 게 국왕의 요구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이딘은 의회를 개원을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신임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암로에서 이제 자이드하고 나집을 지지하는 세력이 최소한 이제 10명은 되는 상황에서 10명에서 15명 사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불신될 것이 분명하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거부를 하는, 헌법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왕은 그걸 요구하고, 무이딘은 이 총리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국왕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거에 대한 그런 조항을 내세우고, 이제 국왕은 거기에서 이제 과반수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지 않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헌법상에도 권한이 없다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9년에 빼락 주의회에서 그러한 이제 그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국가 비상사태를 둘러싼 국왕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그래서 무이딘에 대한 의회 불신임 갈등이 고조되는데, 여기는 이제 못 적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ROS라고 그 레지스터 오브 소사이어티라는 데에서 암로가 암로 전당대회를 18개월을 연장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수프림 카운슬에서 내린 18개월 연장 결정이 인밸리드 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요, 결정을. 이게 뭐냐면은, 수프림 카운슬 암로 전당대회가 원래 올해 6월 30일 전에 열렸어야 되는데 6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전당대회 연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당대회 연기 결정이 무효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은, 암로 자체가 불법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암로 바루로 분열될 때 그 암로 선거에서 이 그 몇 개 이 지역구에서 제대로 이제 그 선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암로 자체가 불법화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로 내부에서는 이 무이딘 총리가 암로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수프림 카운슬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나집하고 자이드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불을 지펴가지고 무이딘이 이제 그 11명, 처음엔 이제 11명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무이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왕은 빨리 의회를 개회를 해서 이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무이딘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9월에 개원을 하겠다. 9월에. 그리고 9월에 개원을 해서 자기의 신임 투표를 의제로 올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로의 그 자이드 세력하고 야당 세력하고 국왕이 9월 이전에 의회를 개원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무이딘이 마지막 카드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무이딘은 자기의 책무가 나집이나 자이드처럼 부패와 연루된 세력이 이 권력을 다시 잡는 것을 막는 것이 자기의 책무다, 그러면서 야권에 제안을 해요. 야권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자기를 이 의회가 개헌됐을 때 자기를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야당 의원들한테 이제 여당 의원과 동등하게 이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18세 투표권을 즉시 실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당이 옮겨가는 엔타이 호핑 로를 갖다가 개정하겠다. 그리고 총리를 최대 2년까지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제 야당 지도자를 선임 장관에 준하는 그걸로 취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다가 상임위원장 절반을 제공하겠다. 그 예산안을 제출할 때 양당이랑 협의해서 제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권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거를 받고 무히딘 총리를 좀 연장을 시켜주면서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DAP의 토니 푸아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권 전체에서 무히딘의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히딘의 제안을 거절을 함으로써 바로 무히딘이 8월 15일 날 총리직에서 사퇴를 하고 국왕이 그 며칠간의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스마일 샤브리를 총리로 지명을 하는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무히딘이 야권에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개혁적인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이게 이제 명분이냐 실리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그 자이드하고 암노 이제 부패 세력을 배제한 PH하고 PN이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의 수건이었던 이런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총선은 내년 중반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개혁적인 조치로서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히딘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그런 이 불신도 야권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무히딘이 PN의 총리가 돼 있던 것이 결국은 암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PN 정권의 지속으로 가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대 총리로 이스마일 샤브리 체제가 들어선 건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그 이스마일 샤브리 총리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 전망이랑 관련해 가지고 볼 것인가. 저는 이스마일 샤브리 총리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급격하게 감지가 됐냐 하면은 여든 야든 투쟁의 초점이 차기 총선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무히딘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저는 이스마일 샤브리에 대한 그 어떤 불신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거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여야가 합치해서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문제, 이게 총선 전략이랑 맞물려 갖고 전국이 이어져 갈 것 같고, 이런 면에서는 이스마일 샤브리는 무히딘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케어테이크 프라임 미니스터의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총선 전까지 관리하는 체제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정치 발전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물론 이제 패권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 경쟁적인 양당 연합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69년 이전에 말레이시아 협의회 정치, 물론 이제 이 협의회 정치라는 것이 동맹당 내에서의 협의회 정치니까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은, 이러한 여야 두 개 양당 연합이 경쟁적으로 어느 한 측도 패권을 갖지 못한 어떤 협의회 정치의 길이 열릴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뭐 정치 발전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패권 정치와 불안정한 협의의 정치가 어떤 것이 난지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이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패권 정치보다는 좀 불안정하지만 협의의 정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